회생으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사기 당해서 오시는 분들도 좀 많으시잖아요. 네. 거액의 사기를 당했다거나. 네. 근데 어쨌든 받을 돈이기도 하고 네.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보고 있나요? 예전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분들 중에서 사기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일단 사기 당했다라고 하고 관련 내용을 어떤 방식의 사기를 당했는지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채무가 좀 과다해진 경위를 잘 설명하면 크게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요새는 좀 비슷하게 나오는 보정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기 가해자에게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물어보고, 사기 가해자가 현재 파산 등으로 인한 명백한 지급불능 상태인지, 만약에 명백한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면 채무자의 대여금 채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기 피해금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이렇게 보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 사무실도 그렇지만 다른 사무실들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득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만약에 사기 가해자가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회수 가능성이 낮다면 사기 피해금의 50%를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뭐 이런 식으로 보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형화된 건 아니고 앞에 두 가지는 이제 거의 나오는 보정인 것 같고, 회생위험마다 이 정도는 반영해라, 건에 어느 정도는 반영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방금 말씀드린 거는 실제 의뢰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조치 중에 당연히 이제 고소도 있겠죠. 근데 고소라는 게 실무상 우리가 민사 형사 사건을 진행을 할 때 반드시 피의자니까 당연히 고소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진 않아요. 이거는 회생이랑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 그렇게 가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법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냐, 너가 법적인 어떤 방식을 수단을 사용했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데, 저희 사무실에 왔을 때 이미 고소를 진행한 분이다, 그럼 그냥 고소장을 내면 되죠. 그리고 고소를 진행하는 게 더 좋다고 제가 판단을 하면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고소가 무의미한 경우도 있고, 회생을 위한 고소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했을 때 이건 오히려 고소를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적절히 살펴서 고소장이 접수가 된 사람은 고소장 첨부로 진행을 하고, 고소를 제기하지 않는 사람은 고소를 왜 안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첨부해서 올리죠. 고소를 안 하는 게 더 나은 경우는 뭐죠? 일단 불필요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좀 뭐 가족 간에 일어난 일이라든지 전세 사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기소 잘 안 되거든요. 형사 고소 과정에서 짐만 빠지고 돈만 들고 시간만 걸리고,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회생을 하는 것도 버거운데, 회생을 하는 분들은 소득이 있잖아요. 그럼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회생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처벌될지 뭐 연락이 잘 될지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가해자를 상대로 그런데 좀 힘을 빼는 게 좀 전략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근데 법원에서 볼 때는 네. 당신이 어떤 이제 법적인 이런 조치를 최대한 많이 취했냐를 보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더 적극적일수록 사기가 명확하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닌데, 간편하잖아요. 회생위원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카톡으로 사기를 쳤어요. 그럼 카톡 내용을 다 보고 이게 사기야 아니야? 이런 걸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회생위원이 판단한 영향은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소를 했으면은 성취 결정이 나든 불성취 결정이 나든 어쨌든 기소가 되든 공소장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 자료가 좀 있으면 판단이 좀 편하니까 아마 이제 그런 자료들을 좀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그 사건마다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는 이제 채무자가 고소를 한 케이스여가지고 심지어는 기소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소가 되면 거의 99% 유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기 피해자가 이미 좀 명확하게 입증된 거라고 봐야죠. 그런 내용을 반영을 해서 사기 피해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시 결정을 받았다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케이스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비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보정은 똑같이 나왔어요. 사기 가해자에게 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를 취하였는지, 사기 가해자가 현재 파산 등으로 인한 명백한 지급불능 상태인지, 만약에 명백한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면 채무자의 대여금 채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기 피해금 전체를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라고 했고, 이분은 고소를 한 케이스였고요. 일부는 불기소됐고 일부는 이제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는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그 사기가 두 번 있었던 거죠. 뭐 1억이라 치고 5천만 원은 불기소, 5천만 원은 기소, 뭐 이렇게 지금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제 법리적으로 저희가 풀어나간 케이스인데, 첫 번째로 투자 사기를 당했었어요. 그래서 투자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고 이제 올렸고,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이제 고소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투자를 받은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금을 날린 것도 맞고 사기성도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 사기를 행한 것이 사실관계가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 사기에 민사로 청구를 했을 때 대여금으로 인정받진 않아요.
투자금이잖아요. 근데 투자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환 책임이 없냐 그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여금 채권으로 전액 회수가 반드시 가능한 채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서 아까 회생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면 이거는 대여금 채권을 봐야 된다라고 회생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미 이게 형사사건에서 투자금이다라고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대여금 주장을 해봤자 대여금 채권은 기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100% 반환 의무가 있는 채권으로 볼 수 있냐? 아니다 라는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기소 반 불기소 반이라 했잖아요. 근데 일부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기가 인정이 됐어요. 이게 뭐 투자 사기든 뭐 차용 사기든 무슨 사기든 간에 일단 5천만 원 인정됐다고 치면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떤 채권이냐면 불법행위 채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법행위 채권은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내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반환해라. 라는 것도 되지만 민사에서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별도의 청구권이 생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도 채권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민사적으로는 볼 수 있겠죠. 근데 마침 이게 소멸시효가 도과됐었어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주장을 해서 청산가치에 100% 반영하라고 했는데 100% 다 반영하지 않고 이제 개시 결정을 받은 거죠. 세 번째 건. 이거는 또 서울회생법원인데 보정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가해자에게 대여한 금액, 가해자의 변제 자력, 대여금 회수 가능성, 형사 고소 여부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것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조금 관대하잖아요. 그래서 사기 피해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너가 어떤 피해를 당한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긴 했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좀 보정이 좀 엄격해지고 있다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린 거고 이 케이스는 이제 저희가 어떠한 경위로 투자금 명목으로 한 7천만 원 정도를 했는데 못 받아서 가해자를 형사고소했고 그 뒤로 어떻게 됐고 지금은 변제 자력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고를 이행을 해서 또 이제 무사히 100% 청산가치 반영 없이 이제 개시 결정을 다 받은 케이스였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변호사님이 그 설득을 좀 해야겠네요. 이거 뭐 소송 중이긴 한데 못 받는다 이거 받을 가능성이 정말 없다. 그쵸. 그러니까 왜 그게 좀 안타깝냐면 의뢰인들이 민사 형사를 할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고소 대리인을 딱 선임을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잘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까 말까인데 당사자가 저 사람 처벌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미비한 자료를 가지고 제출하면 오히려 더 민사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분도 그랬잖아요. 저희가 진행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 형사를. 근데 이미 본인이 그냥 형사를 진행을 했다가 몇 년 전에 이미 불기소를 일부 받고 뭐 이랬던 케이스여서 사실 그분은 제대로 조력을 받았으면은 뭐 기소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이미 이 사람은 민사적으로도 불리한 위치에 처했는데 일단 반영을 전액을 하라고 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거 아니에요. 사기 피해자인데 그거를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는 거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소명을 해서 법원에서 잘 넘어가줬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법리를 모르면 불법행위 채권이 어쩌고 뭐 투자 사기가 어쩌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례를 잘 설명을 하고 법리를 잘 설명을 해서 회생위원을 설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은 회생위원이 아니야 내 여기 견해는 이래 이런 게 아니고 아 법리적으로 그렇구나 하고 잘 넘어가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작업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변호사님한테만 쉬운 거 아닐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회생 파산에 대한 사건 수행을 변호사님이 많이 개입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이 정도 단계의 대응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저한테는 안 쉬운 거는 저한테는 네, 쉽. 그럼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청산가치에 반영이 됐어요. 너가 받을 것 같다라고 해서 나왔어요. 근데 결국은 못 받는 걸로 결론이 됐어요. 난 이미 진행 중인데 회생을.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케이스마다 다를 것 같은데 청산가치에 반영을 한 거 자체가 불리한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실제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실제 재산이 아닌 거, 뭐 코인 손실금, 뭐 못 받는 돈 그런 이제 부실채권들을 다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게 되면 실제로 내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낼 돈이 많아지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재산이 없어요. 청산가치가 0이에요. 근데 소득이 좀 높아가지고 내는 금액이 좀 많으신 분들은 청산가치가 좀 잡혀도 괜찮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억울할 게 없이 끝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청산가치가 높아졌던 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해야죠.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그렇게 안 되게 끝내야지. 거기서 그거를 솔직히 수용할 수 없지. 그래서 그 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꼭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런 부분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을 받으시면 이것도 이제 의뢰인분들이 굉장히 당황하시는 부분이고 진짜로 사기당한 게 맞고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케이스니까 참고해서 사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